녹화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쿠쿠에서 오후 방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너무 폐쇄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MTN에서 오늘은 스팟을 하게 됐고요. 이번 주는 계속 스팟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변곡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려도 좀 클 수 있어요. 우려도 좀 클 수 있는데 이게 각자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자꾸 집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착을 할 필요는 없고 왜 그런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게 잘 대응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오늘 장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오늘 포트에 있는 종목분들도 수익 봤던 것들 좀 내려오고 또 뭐 근래 들어서 지난주에 좀 튀기 전에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뭐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입 중인 거 있고 현금들이 다 이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소량씩 보거나 혹은 있다면 사두거나 없다면 그냥 있는 것들 우리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도 조율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지금 자리에서 손이 안 나가는 게 정상이고요. 손이 나가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막 자꾸 물타기성 짙은 종목군들로 이 포지션들이 굳어진단 말이죠. 저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 한번 살짝 짚어보고 그 다음에 많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 한번 짚어보고 또 지금 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는 계속 연재되는 내용입니다. 연재되는 내용이고요. 저희 방이 오전장에 하는 내용들은 거의 사실 비공개입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짓거든요. 오전장에 우리가 나누는 시황과 오후 방송에서 공개되는 시황은 같아 보여도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깊이 면에서 다르고 그 다음에 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꾸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지난 것들은 다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역사의 한 획을 기록을 한 하루였었고요. 금요일장도 역사의 한 획을 기록한 하루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이 쭉 꾸준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전후 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수의 투자자들은 상황이 안 좋거나 혹은 너무 좋거나 오히려 너무 좋을 때는 안 들어와요. 안 좋거나 혹은 본인 갖고 있는 종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만 그때 시장의 흐름을 체리피킹 한단 말이에요. 이 많은 과일 중에서 맛있어 보이는 체리만 골라가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정말로 큰 독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다, 조선주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한다. 그러면은 주구장창 그것만 사죠. 근데 그런 구간에서 저희는 또 비중을 줄여버린다거나 드랍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속내를 모르면 되게 답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답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것들도 제가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어떤 비공개되어 있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찐 시황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오후 방송에서는 항상 좀 무리가 있었고 하지만 최대한 저는 그래도 큰 맥락은 같이 공유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시장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이 특히 어떤 분들한테 지금 같은 시장이 위험하냐면 주식을 이제 뭐 어설프게나마 뭐 이렇게 혹은 뭐 좀 꾸준하게나마 2, 3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름 이제 본인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막 책 보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팩트는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책에서 나온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꾸준히 알려드리고 또 검증을 해왔었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보여지는 팩트들은 그렇게만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무언가로 전가를 시키고 풀어버린다거나 혹은 뭐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치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2020년대 그리고 21년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20년도 말, 21년도 초에 주식으로 돈을 번다더라. 저기가 지금 이 코스피가 아니라 후지 제록스다. 돈만 집어넣으면 복사가 된다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나도 모아가야 되겠다. 나도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이 가장 많이 낚여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그건 깔고 들어가고 또 신규 상장 종목분들, 아이 테크놀로지라든가 무슨 뭐 그런 그 당시에 SK 그룹주에서 분사되면서 만들어진 신규 상장 종목분들 대형주들 많이 있었잖아요. 다음에 뭐 NC, 뭐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비중들을 갖고 계시고 또 이미 손절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손절을 안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래 그냥 이런 거 참으면서 내려오면 모아가야지 하면서 삼전을 그것도 신용이라든가 조금 이제 힘든 물량들로 모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0년도에 가장 우려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대출을 받았다가 뭐 집을 이사를 한다거나 혹은 집값이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서 대출을 더 많이 받으신 분들 그래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슨 뭐 상환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뭐 반만 상환을 해도 충분한 상황이니 반만 상환하고 반은 뭐 주식에 넣을까요? 혹은 뭐 상환하지 않고 이걸 주식에 넣을까요?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올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그 선택을 하신 분들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더욱이 지금 장 지나오면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코로나 대출이라던가 저금리로 대출 주는 어떤 조건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었죠. 그분들이 사실 사업 자금으로 다 활용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의가 들어온다거나 SOS가 들어온 분들이 그런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자도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손실은 났고 지금 더 사야지 되느냐 혹은 뭐 돈을 어떤 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거를 매집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거를 매집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값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 잘 매집을 했다고 해도 분산을 시킨 만큼 분산을 했다면 분산을 시킨 만큼 또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또 안 좋은 것들만 묶어놨다고 하면 전체가 계속 어떤 빛을 못 보고 뭐 조금이라도 뭐 본전이라도 오면 난 도망가야 되겠다. 뭐 수익이 나면 조금이라도 팔고 다른 걸 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완전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걱정이 되죠. 뭐가 걱정이 되느냐?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리고 경기가 또 뭐 금요일장에 나왔던 이야기만 봐도 뭐 페덱스의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와서 뭐 앞으로 감원을 하고 영업소를 줄이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건 결국 물류에서 이미 먼저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다른 쪽으로도 전파가 될 거고 경기가 많이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손절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무조건 들고 버티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뭐 도망갈 건 도망을 가는 게 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당초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애시당초 모아갈 걸 모아갔느냐, 아니면 이미 시세를 주고 마무리된 애들을 모아가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죠. 2년 전부터 삼성전자 시세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저를 정상으로 바라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그 의견에 반대를 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답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못 가고 있는 종목인 거잖아요. 그죠? 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못 가고 있는 종목인 거잖아요. 96,800원부터 시작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거 반발을 한다고 해봐야 가격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53,000원대 그다음에 62,500원 지지를 확인해야 되고 71,000원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서 박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래를 먼저 보러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구간에서 이제 지금 반발이 들어온다. 센 반발이 들어가질 못한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눌림을 버티고 누릴 때마다 계속 사서 앞으로도 뭐 얘가 지난 40년 동안 상승을 해왔었던 것처럼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 딱 하나요. 제가 유튜브와 방송에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하게 주식을 10년, 20년간 모아가면 편안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그런 어떤 산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죠? TV에서도 소개를 많이 했었고, 한국은행 다녔던 직원 이야기도 나왔었고, 뭐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 이야기도 나왔었고. 근데 자, 그거는 시세가 가는 도중의 이야기인 거예요. 시세가 나는 도중, 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뒷받침되는 구간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었어야지 돼요. 이 고점 구간에서. 저는 솔직히 7만 원대까지 들어와서 이제 하단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던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가을이 되면 제가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과 상황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빨리 답이 나왔죠. TSMC의 클라이언트를 뺏긴 것뿐만이 아니라 3나노 공정에서도 밀렸고, 또 뭐 미국 시장과 관련돼서 뭐 생산 능력은 전 세계 1위예요. 생산 능력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래가치를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높은 미래가치를 끌어온 게 문제거든요. 그걸 환산해 봤을 때 향후 수년간 얘가 지금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힘들어지는 과정 속에 시대 흐름이 바뀌어 버리면 얘는 주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40년간의 저런 흐름이 반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저렇게 오랫동안 흐름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지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가고 막혔던 구간이 있었죠. 못 가고 막혔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수가 막힌 구간에서 오히려 무지막지하게 상승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1년도부터 15, 16년도까지. 그 흐름들, 그러니까 단지 삼성전자와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걔들이 올라가는 동안 못 갔고 못 간 애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봐야지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시기냐,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이게 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삼전 대신에 미포를 사서 좀 이상하다 했다. 미포를 사서 같은 시간 동안 우상향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얼마 전에 저는 청산을 했습니다. 뭐 눌리면서 다시 보기 위해서 그 핸들링과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 뭐 150%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이걸 어떻게 가져갔느냐가 관건일 거고요. 또 사람들이 과연 버티기나 했을까가 관건이겠죠. 근데 저희도 뭐 들고 버티신 분들이 계시고, 밑에서 뭐 좀 매수를 더 하면서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어떤 결과값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버틴다는 표현보다는 투자를 계속 해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3존을 계속 모아가면, 아이테크놀로지를 모아가면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라던가 NC라던가 이런 걸 계속 모아가면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했듯 3종 같은 흐름이 나올 거다. 제가 그런 TV 속 주인공들이 하는 이야기에 어떤 단 한마디로 뭐라고 반박을 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큰 수익을 낼 거다, 이 생각으로 3전을 신용으로 저렇게 매수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큰 손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거다. 자, 근데 그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난 방송을 보면 알아요. 다 박제가 되어 있으니까 좀 구라를 치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요. 지난 시간의 것들을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어떤 경과를 거쳐서 뭐 돈을 풀고 또 상황이 발생을 하고, 팬데믹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뭐를 향해 가고 있느냐까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번 주는 변동성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팽배한 주간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시각인 거고요. 이미 시장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선반영을 했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의 키값을 필요로 해요. 무언가 그 하나의 키값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번 주가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도출이 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불확실성이 소거되고 나면은 지수가 내려가든 지수가 횡보라든 지수가 올라가든 주도가 나오게 된다고요. 자, 오늘 지수는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그 구간에서의 저점은 나왔단 말이에요. 4개 하나 할까요? 4개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장의 보합 구간이 지금 까만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312.505라고 하는 지수는 저기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저 위치까지의 반발을 주게 될 거고 계속 돕니다. 상승을 했다가 내려와서 더 높은 곳 상승했다가 내려와서 더 높은 곳 상승했다 내려와서 이 흐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어떤 텀으로 그걸 돌리느냐, 내려오면 바로 반발을 하느냐 아니면 돌려서 가느냐.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조건이 있었죠. 아침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어요. 300 파생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파생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왜 지수가 내려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세요. 자, 305풋이었죠. 305풋. 305풋의 목표가 몇이라 그랬습니까? 5.65를 최소한 5.65, 67을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아침에 20틱이 부족했었어요. 이 구간에서 그냥 그래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구간에 기대를 심어줘 갖고 20틱을 줘버리고 그러고 나서 끝내버릴 거다. 근데 오늘 5.69를 안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줘버렸어요. 고점이. 그러니까 저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걸 줄 수밖에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저희는 저 풋을 들어가서 먹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콜을 사지도 않았어요. 대신 지금 파생을 하기 위한 흐름이 아니라 저런 것들로 수치를 뽑아내고 수치를 통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흐름을 잡아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파생 매매를 하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목표는 봤죠. 그래서 이미 저 구간의 흐름이 나올 때 제가 지수와 관련된 현물과 지수와 관련돼서는 아까 무료 카톡방에도 여기부터 슬슬 지수 흐름 보면 됩니다. 이건 금요일장에도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별반 거기서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밀렸다고 해도 의미는 없고 어차피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은 위이기 때문에 모아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구간부터 지수가 반발을 하게 되면 뭐를 갖고 반발을 하느냐라는 거겠죠. 오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를 붙잡아 놓고 나머지를 패대기 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산수를 잠깐 해보자고요. 코스피에는 2천여 개 종목군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종목들 중에서 지수라고 하는 건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전체의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는 조금 내려와야지 돼. 지수는 내려와야 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잡고 있는 대형주들이 안 내려와. 위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수를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패대기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평균을 끌어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흐름이 나올 때를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에 대한 수급은 여러분들은 못 봐요. 저는 봐요. 저는 서버를 넣어놓고 따로 받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간은 뭐다 페이크다 아니다 진땡이다라는 거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야 파생에 뼈를 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저런 수급 장치를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뉴스와 관련돼서도 뭐 좀 비용을 들여서 뉴스를 보고 있는 거고 되게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정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죠. 제가 뭐 웃으면서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가 아니라 패보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빠른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떤 거를 어떻게 모아가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수익을 달성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주도의 범주에서의 움직임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떻게 이걸 핸들링해 나가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겠고 거기에서 주체들이 비중 리밸런싱을 잡고 있는 흐름들은 좀 달라지는 구조, 약간의 변동이 있는 그 정도 선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실체는 그런데 뭐 금리를 올린대, 문제가 된대. 이러면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는, 겁을 내는 이게 뭐야 하고 다 손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지금부터 이 시대의 흐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거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어느 구간에서부터 모아가기 시작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것들을 제가 잠시 복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팬데믹 때부터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팬데믹이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은 유사일에 200년이 채 되지 않는 저 나라의 역사 유사일에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사상 최저의 실업률.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뛰어넘는 수치의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가 박살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완전 고용에 준하는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트럼프 정권 때 밖에 있던 돈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원래 달러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번 돈은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애들이 바깥에서 돈을 벌면 돈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머물면서 규모를 키우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왜 수없이 많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게 됐냐면, 그래서 남아도는 돈을 갖고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지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법인세를 낮췄죠.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은 법인세를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 자본 이탈을 만들려고 냈었던 가장 큰 계기였던 거야. 법인세를 우리는 오히려 높여버렸죠. 미국은 오히려 법인세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송환되는 돈들이 더 많아졌겠죠. 물론 기본 시드가 나간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자본 이탈, 엑소더스 그런 건 아니고 머물러야 될 돈들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뭐 1억을 갖고 매매를 해. 뭐 수익을 봐서 1억 2천이 됐어. 1억 2천을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빼가지고 그걸로 내가 다른 걸 사먹고 1억 갖고 투자를 한단 말이야. 쉽게 하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간 본국으로 송환된 돈들은 세계 각지에서 들어간 돈들은요,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하는 데 활용이 되죠. 그럼 미증시는 계속 그렇게 붐을 일으키다가 팬데믹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이 팬데믹은요, 우리가 극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성,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그 기전은 정말로 무서웠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뭐 4변이, 5변이, 6변이 이런 애들은 처음 나왔었던 코비드 19하고는 다른 애들이에요. 거기서 파생이 됐지만 면역력을 구성을 하고 있는 항체의 개념도 다르고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 감기에 걸리면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변이를 하면서 감염이 되듯이 다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맞는 백신이 필요하고 또 지금 코로나에 맞는 항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그 독성이 강한 걸리면 죽어버리는 그 코로나는 정말 무서운 코로나였고, 그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임시 승인이 났고 어느 정도 효시를 거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느니 백신을 맞고 죽을 확률도 있고 살아날 확률도 있고 잘못될 확률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전체인 이익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여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게 됐죠. 자, 이때 기업들도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하게 돼요. 야, 망했구나. 이제 무슨 격리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기업들은 앞으로의 미래 실적과 추정치에 대한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재고를 우리가 확보를 한다는 거가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떨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떨어내기 시작하고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하죠. 이게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 백신이 개발되고 무지막지한 돈을 풀었죠.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40% 이상은 이미 2년 전에 풀렸던 그 돈들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풀린 돈이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흉이 됐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봐요. 전 세계에서 돌고 있는 돈의 40%가 그 2년간 풀린 돈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막대한 돈을 풀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만큼의 돈이 풀렸으니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까 집구석에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 시작하죠. 어떤 소비가 필요했었나요?
내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그죠? 재택근무니까. 이거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회사에 있으면은 회사에서 들어가는 비품들은 누가 지불을 합니까? 회사가 지불을 하죠. 내가 집에 있으면요. 내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모니터도 3개가 필요했었고,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스탠바이미가 필요했었고,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생활을 하기 부족함 없는 그런 나름의 나만의 환경에 부합하는 설비들을 구매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첫째, 소비의 주체가 달라졌다. 하지만 소비는 유지가 됐다는 게 핵심인 거죠. 기업이 소비를 했냐, 개인이 소비를 했냐, 그죠? 개인이 소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의 양이 총량이 더 증가를 해버렸죠. 소비의 총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망했다. 이거는 재고고 뭐고 사람이고 떨어내는 게 답이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정말로 크게 틀리게 돼버렸죠. 첫 달, 두 번째 달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지수 보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10위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가만히 냅두면 종목들 올라올 겁니다. 아침에 샀었어야죠. 그리고 아까 눌림 줄 때 사라고 할 때 그때 샀어야죠. 저는 사라고 할 때만 사면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쭉 한번 지난 시간을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매출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보다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많이 풀렸고요. 소비의 주체가 바뀐 거야. 기업의 소비가 아니라 개인의 소비로, 그리고 개인의 소비는 적정량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기업에서 구매 관리팀장이 이번 달 맥심 커피 믹스 뭐에다가 구매를 했단 말이야. 근데 기업에서 살 때는 항상 과하게 사질 않아요. 그죠? 과하게 사질 않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비용을 갖고 나 집에서 회사에서 맨날 먹던 것처럼 커피를 먹어야 돼 하면 집에서 이제 뭐를 삽니까? 커피를 살라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거 맥심보다는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네스프레소를 사게 되고, 네스프레소를 살라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컵도 사고 싶어진 거야. 영화를 보니까 드라마를 봐도 이쁜 컵들로 네스프레소를 먹는 거야. 네스프레소 컵도 사게 돼. 컵 사니까 그 캡슐도 진열하는 진열장도 사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무언가 적정 소비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모이는 것 같고, 또 들어올 돈들이 생기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뭐가 생깁니까? 급여가 들어오죠. 실업급여가.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좀 방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기업은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재고를 확보하기 시작했죠. 도매 재고를 확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업들은 이제부터 도매 재고를 경쟁적으로 확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자, 도매 재고를 경쟁적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때부터 뭘 봐야 한다 그랬습니까? H&M 같은 걸 봐야 한다 그랬죠. H&M을 보라고 했더니 사실 저희도 H&M 많이 못 먹었어요. H&M을 못 먹었어요. 저희는 H&M 대신에 다른 해운 줄 알고 그거 올라갈 만큼 다른 걸 갖고 다른 수익을 냈기 때문에 H&M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H&M이 어떻게 움직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갔거든요. 하지만 수없이 많은 이 시장 관계자들은 실적이 안 좋고 답이 안 나오고 무슨 재무 상황이나 무슨 이 재무제표가 개차반이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볼 사람 보면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근데 결국 맞았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경쟁적으로 도매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딸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구매를 하고자 했었던 IT 제품 혹은 무슨 생필품 기타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추가 수요에 의해서 공급망의 교란이 벌어지고 물류난이 시작이 되니까 제때 못 구한단 말이야. 웃돈이 붙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나는 참으면 돼요, 하루 이틀. 하지만 그게 업인 사람들이 있다고. 이를테면 방송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 특수 제작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 또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컬렉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사야지 되는 거거든. 웃돈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은 많아. 지금 시중에 돈은 내 기준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총량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뭘 만듭니까? 인플레를 만들죠. 그죠? 그 와중에 이제 슬슬 뭐가 나옵니까? 백신을 맞고
엔데믹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시 경제 재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죠. 그러면서 동남아 일 국가들이 봉쇄를 하기 시작합니다. 봉쇄에 따라서 공급망은 더 심화되죠. 공급망의 심화는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수요는 더 폭발하게 되죠. 쓸데없는 우려가 또 수요를 끌어오게 되죠.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델타가 끝나고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또 다시 무슨 뭐 경기 재개 이야기가 나오다가 뭐 중국이 봉쇄를 한대, 베트남이 봉쇄를 한대, 또 같은 상황.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공급망 교란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 바꿔 얘기하면 초과수요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급이 남아도는 게 정상입니다.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지 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봐봐요. 편의점을 가면은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늘어져 있죠. 옷을 사러 백화점을 가면 늘어져 있죠. 차를 사고자 한다면 차는 항상 있죠. 뭐든 항상 남아 돌아야 된다고요. 자본주의에서는 공급이 항상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처음이었던 거예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인플레를 더 조장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됩니까? 공급망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불사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공급망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롱비치항에 정박되어 있던 그 많은 컨테이너들을 거기서 하역을 하고 또 그걸 실어서 운송을 하고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하역을 할 수 있는 물자도 인원도 또 운송을 할 수 있는 자동차와 트럭 기사도. 그러니까 여기서 물류난은 더 심화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와중에 연준은 뭐랍니까?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면서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물가 연동국 차고 모기지 채권을 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가격을 조율하고 부양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금리로 집을 사고 자산을 모으고 그런 과정에서 거품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모든 게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무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게 건축에 대한 어떤 역사를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막 유럽은 돌로 만드는 그런 건축 양식이지만 그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지만서도 미국에서는 목조주택이란 말이에요. 지형과 지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목조주택이라고.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 신규주택 허가와 착공 허가과 부지 허가, 착공 허가, 신규주택 착공, 그 다음에 매매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무지막지하게 뭐가 들어가? 나무가 들어가고 자재가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재를 못 구하는 거야. 나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나무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집에 박혀 있으니까 술들을 많이 먹어요. 저도 술을 뒤에 갖고 있지만 지금도 위스키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술값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옥통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옥통도 유로피안 옥통이냐 아니면 아메리칸 옥통이냐에 따라서 차이를 갖고 있었지만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국산 위스키에 관세를 붙이겠다 그게 얼마나 데미지 주겠냐. 걔들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걔들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어마무지해. 그냥 위스키의 역사는 세금과의 전쟁 그것이 그냥 역사의 큰 맥이라고 보면 돼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계곡으로 숨어들었고 그 계곡이라고 하는 단어 글렌 그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 글렌으로 시작하는 게 무지 많은 거예요. 글렌 피디, 글렌 모렌지, 글렌 그란트 이렇게 글렌 리벳 글렌으로 시작하는 게 많은 게 글렌이라는 게 게이러로 이 계곡이라는 뜻이거든. 스페이드사이드 계곡에서 숨어 들어갔고 거기서 양조를 하고 주조를 하고 그 디스틸러리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들만의 이제 특색이 만들어지게 되죠. 물, 기후, 그 다음에 스피릿을 만들고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디스틸러들의 이 블렌딩과 오크통의 숙성에 따라서 술 맛과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모토에 따라서 술의 질이 바뀌게 되는 거겠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그들은 그냥 세금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이 셰리 위스키라고 하는 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실상 술을 어디다가 숨길까 하다가
비어 있는 쉐리 와인 통에다가 집어넣고 숙성을 해서 먹어보니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 쉐리 윅독 통에다가 위스키를 숙성하는 게 시작이 됐었던 거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별의별 이 희한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여러분, 최초의 소비자법, 최초의 소비자 보호법, 이게 바틀드인 본드라고 하는 게 최초의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금주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필그림 파더스가 넘어가서 만들었잖아요. 영국인들이 넘어가서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12개 지역으로 시작을 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통일되고 만들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었죠. 자, 그 나라에서 사실 이 버번 위스키를 만들어서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었던 영국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국인들이 돈 버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사실 금주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금주법이라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영국의 위스키 산업에도 큰 변화가 들어왔고 미국의 위스키 산업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문샤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얘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최초의 소비자 보호법이 바틀드인 본드라는 거고, 이 바틀드인 본드라고 하는 건 하나의 보세 창고에서 한 명의 마스터 디슬러가 그해 만들어진 술을 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정룰이 있어요. 프루프는 50도, 100 프루프, 도수로 따지면 50도, 딱 규정 지어놓은 그 틀. 왜냐하면 무슨 뭐 술에다가 별의별 걸 다 타고 먹으면 죽는 술 막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런 법을 정한 거거든. 말 그대로 소비자 보호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최초의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바틀드인 본드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 술과 역사는 떼놓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 나무값이 올라가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위스키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이 뭐 맥켈란 같은 거를 매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맥켈란 같은 것들이. 근데 그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전 에바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도 뭐 맥켈란 많이 갖고 있지만 그냥 터무니없는 가격,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사라고 하는 그런 행포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사실상 다른 산업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오픈런을 하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제품들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어쨌든 꾸준히 초과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기업들은 당연히 재고를 더 경쟁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들은 악화일로 자꾸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 피크가 2021년도가 넘어오면서 거의 그 피크의 흐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후폭풍으로 후유증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고요. 2020년도 가을부터는 이미 그런 것들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2021년 11월, 12월이 되면서 드디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던 물가와 안 좋았던 것들은 꺾일 조짐을 보이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됐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노드스트림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유럽의 그릇 된 에너지 정책이 미국과 함께 진행을 하려 했었던 많은 정책들의 변화,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기타 지역들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의 특수성, 지역성, 그 다음에 역사, 또 동진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과거의 조약을 무시하고 나토가 동진을 시도하려 했었다라는 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절반은 친러 성향이었고 또 반은 반러 성향이었지만 그들 간의 분쟁이 또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전쟁이 결국 크림반도 전쟁 이후에 쉬쉬하던 것들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됐었고요. 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전쟁이 나고 나서 기름이 무슨 뭐 기름값이 올라간다 문제는 기름 문제 없었죠. 얼마 전에도 가스 가지고 아니죠. 없죠. 자, 나무값 올라갔을 때 나무 고점입니다 짚어드렸죠. 옥수수 올라갈 때 옥수수 고점입니다 짚어드렸죠. 그다음에 가스니 곡물이니 문제 없을 거라 그랬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 방치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거나 그런 기업은 도태되거나 상폐되는 게 맞다. 그 흐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이미 2021년도 말부터 고점의 징후가 나왔고, 그럴 수 있는 전제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들을 뽑아드렸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 세부 지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플레를 연초에 그랬어요. 4에서 5월 되면은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수치적으로 뭐 7월, 뭐 5월, 뭐 요쯤, 그 7월쯤 이렇게 들어가면 내려오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내려오게 될 거다. 대부분 그런 것들을 뒤늦게 인지하고 보려고 했지만
저 7월, 8월 언제 어떻게 나왔어요? 9월달 수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내려왔지만 내려오고는 진폭이 크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물가가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름값이라고 하는 건데, 기름값이 사실 휘발유 가격이 소매가로 10%가 떨어졌어요. 그게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을 5%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만큼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물가의 하락은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비용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건 인건비에 기인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회적 현상도 끌어와야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어가 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정정책이 구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품과 동시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BBB, 빌백 베러 플랜이 진행이 되려 했었지만 이건 왜 무산이 됐나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재정정책은 빠다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실. 왜 재정정책이 필요한, 돈을 풀어서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또 집행하는 것이 정상이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돈을 풀었고요. 풀린 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여기로, 요거는 여기로, 이거는 여기로, 이건 여기로 배치를 해줘야지 됐습니다. 배치를 못 해줬다고요. 배치를 못 해주니까 돈들이 어떻게 허공에 떠버렸죠. 뜬 돈은 인플레를 만드는데 되게 안 좋은 인플레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한쪽으로만 고여 들어가게 되죠. 한쪽으로만 버는 사람들이 더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되고, 또 뭐 그럼으로 인해서 근원 물가가 올라오는 게 심상치가 않고, 주거 비용이라든가 스티키 인플레, 끈적끈적한 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인플레들이 줄어들지 못하고, 집값이 올라오고 나서 6개월, 18개월 이후에 실질적인 경기에 데미지를 주니까 이제 그 시기에 도래했고, 차후에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더 큰 영향을 줄 거면 계속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거지. 자, 첫째, 제가 지금 지난 시간의 일들을 쭉 굉장히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짧게 설명을 드린 건데, 깊이 들어가자면 한두 끝도 없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큰 맥락은 놓치지 않고 제가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게 진행이 되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기업이 이거를 반영을 안 했냐라는 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기업은 최초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이 문제구나, 사람이 리스크구나, 사람이 리스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줄인 거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채용 공고는 사상 최대치이고, 그죠? 채용 공고는 사상 최대치이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임금 협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부르고 있고. 자, 그런데 실업률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투잡 때문에 낮아진 거지 사실상 이전의 고용 수치를 완전히 회복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아니라고요.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이민자가 빠졌잖아요. 3D 업종에서 일을 했던 이민자가 빠졌잖아요. 아니, 한국은 뭐고 지금 일손이 딸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서 2명 일을 할 수 있고 나 혼자서 3명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2명 잘라버리고 걔한테 3명 잘라버리고 그 걔한테 2명분의 월급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만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엉겁결을 껴가지고 나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했지만 뭐 실력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또 뭐 소홀히 대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이직할까? 이직률이 계속 높아지고 헤드헌팅이 자꾸 성행을 하고 임금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어떤 소비는 더 팽창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막말로 지금 돈이 있어서 무슨 예물을 사려고 한다, 뭐를 하려고 한다, 생각처럼 못 구해요. 그러니까 웃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그레이드를 낮춰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걸 구매해야지, 내가 사고 싶었던 명품, 내가 사고 싶었던 뭐 그거 구하기 되게 힘들다고. 특히 롤렉스 같은 것들은. 주말에도 뉴욕에 있는 지인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요즘 거기 뭐 소비 성향 어떠냐? 뉴욕에 있는 롤렉스 매장이 텅텅 비었어. 야, 역시 명불허전이구나. 그게 여러분 피가 붙어서 팔리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걸 노리고 되팔이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거 노리고 들어갔다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그거는 올바른 투자 방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하여간 지금은 그런 사서 갖고 있으면 오른다더라, 개뿔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여간 초과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점점 그 초과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쪽수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게 올 초부터 진행이 됐어요.
올 초부터 무언가를 막 소비하던 사람들이 한계점에 다다른 거. 나 이제 이거 이상 소비하면 안 되는데 떨어져 나가죠. 버티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한 3월, 4월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는 항상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만 소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되게 격세지감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간 놈 끌어내려야지 모두가 공평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전체 총량을 보면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고 공급은 여전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뭐 중국 봉쇄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의 경기, 또 중국은 왜 금리를 인하하는데 다른 나라는 금리를 인상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왜곡된 시각을 만들어내고요. 또 경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각도도 자꾸 뒤틀러 놓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다. 기업은 인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해왔던 거예요. 뭐 어렵게 반증합니까? 못 간다고 한 종목 못 가고 가는 종목 가고 있잖아요. 자, NC 안 된다 그랬죠. 왜? 이미 뜰어 안았다고. 그 많은 미래가치를 뜰어 안았고 다시는 올 수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신규 상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없으니까 싫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묶여있고 물려있는 과정 속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죠. 돌파구는 여러분들만 찾는 거 아니에요. 기관들로 찾아야 됩니다. 기관들로 찾으니까 걔들은 지들만의 테마를 만들어 띄워 올리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분들한테 얼마 전도 아니고 올 여름에 말씀드렸죠.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냐. 저는 뭐 그 소시적의 수급을 좀 잘 알고 있으니까 깊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테마는 섹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몰랐죠?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섹터를 들어올 때 2등주 찾지 말라고. 1등주만 보라고. 나머지 애들은 다 들러리예요. 1등주만 보는 거예요. 1등주가 죽으면 2등, 3등 다 죽으면 올라가다가 죽으면 걔들은 꼬꾸라지면 복구도 못합니다. 섹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럴 돈이 있나? 그럴 돈이 있죠. 그럴 돈 있는 애들이 만드는 건데 그거를. 그러고선 걔들은 특정 구간에서 이해타산만 맞으면 그냥 조율하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걔들은 이제 그때부터 그 종목의 사랑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테마가 자꾸 쓸데없이 만들어진 테마가 되게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인륜지대 사기극에 엮여있는 테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쪽 섹터를 내가 굉장히 안 좋아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단타도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냥 방송에서는 그러죠. 이런 그냥 변동성만 보고 나오세요. 변동성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하여간 아직 정리를 해보자면 팬데믹의 여파는 쭉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미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인플레 상승이라든가 인플레를 조율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거나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간다는 그런 해묵은 캐캐묵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죽어야 될 종목들 죽는 이유를 갖다 대고 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종목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가는 것들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고 가게 될 종목분들은 시장 프리미엄을 받고 같이 놀린다고 해도 다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짧게 지난 일들을 쭉 설명을 드린 연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시장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하나가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리를 얼마나 언제까지 오랫동안 높은 금리로 유지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온 게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헤드라인 물가 내려왔잖아요. 헤드라인 물가 내려오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더 내려올 거예요. 제가 CPI, PPI보다 지난주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카메라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하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에서 세부 지표로 지불 가격을 봐야 되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에도 당연히 지불 가격을 봐야 된다. 반토막이 났죠, 둘 다. 지불 가격이 모든 지표는 지금 8월 달 거잖아요. 8월 소비자 물가 CPI 그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거는 이미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해서 키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갔거든. 그럼 8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 올라갈 수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갈 수 있겠구나. 왜? 생산자 물가가 올라왔다는 거는 그대로 소비자 때 정가가 되는 거니까. 근데 9월 달 수치는 지불 가격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9월에 나오는 수치 첫 번째가 엠파이어하고 필라델피아였단 말이죠.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뭐가 나왔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죠. 거기서도 인플레는 죽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세 개의 지표가 월 초에 발표된 세 개의 지표가 모두 다 9월 인플레는 내려온다에 베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갖고 나온 이야기도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지수가 반발했을 때 있잖아요. 지금 하락하기 이전에 그때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심어줬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은 종목군들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술주를 잡아 당겨 올렸어요. 그리고 이미 헤드를 때렸던 헤드를 친 성장주를 잡아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그런 아이들이 내려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으니 걔들을 반발시키면 당연히 지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이론을 갖고 올라온 종목이 있다면 얘들은 그러고 올라온 것만큼 개워내고 그렇게 내려온 거에 1.5에서 2배를 더 내려가야 된다. 그 논리는 정말로 안 좋은 논리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냥 그거는 들어 올라 지들 물량 넘기고 나가기 위한 개수작이거든요. 그 수작지라 놀아놨다 더 많이 떨어진다고. 근데 아니야, 달라요. 또 그 흐름이 나오니까 무슨 뭐 전방위적으로 많이 올라간다. 아니에요. 또 피 보는 거라고. 분명히 전방위적인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연히 얘기하면 전방위적인 흐름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가야 할 애들은 가다가 눌렸으니까 다시 가야지 될 거란 말이에요. 얘들이 눌린 이유는 뭐야? 시가상이나 이런 지수를 관장한 애들을 까면서 지수가 내려오잖아요. 지수가 내려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영향을 받으니까 그 시장 프리미엄을 갖고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영향을 주는 게 없어. 그럼 뭐 올라가려고 하겠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내려왔던 애들이 올라가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동반 상승하니까 전방위적 상승하는 좀 보이는 거예요. 원리는 그게 기전이라고. 근데 그 기전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올라갔던 애들 빼면은 또 시장 전체가 내려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꾸물꾸물대다가 올라올 때 흐름이 나가네. 이거는 몇 번이고 반복이 될 거예요. 이제 지수를 그렇게 끌어내리지만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적정선에서 지수를 하락 각도를 조율을 하고 수평 횡보하는 것처럼 만들다가 중놈들 죽어도 간 놈들이 더 가면 지수를 완만하게 끌어올리게 되겠죠. 그죠? 그 평균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진 이론이 머리에 있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방금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무언가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미 다 기업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하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해도요, 지수가 밀리고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리밸런싱을 하는 구조가 되게 되면은 그 아이들도 데미지를 입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헐레벌떡 도망가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했던 게 틀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는 주체가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랬죠. 물가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가가 올라오는 건 근원 물가가 어떻게 줄어들어요? 재정정책이 발효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 재정정책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1월이 중간선거란 말이에요.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재정정책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재정정책을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통과시켜야지 돼요?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통과시켜야 돼요? 여러분 답 내실 수 있어요? 전 답 낼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정치를 어떻게 그걸 다 알아? 그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서 미친놈 하나가 그냥 전화도 안 받고 톡 가가지고 무산이 된 건데. 조 맨친이 진상 털어가지고 지금 비비 법안도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 변수를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전략을 구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보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그럼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면 통과가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거나 희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꾸 먼저 빨리 빼내려고 하는 거고, 칩4라던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다 거기에 기인해서 만들어진 재정정책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어떤 파트로 돈이 유입이 돼서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배치된 곳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체 GDP 규모가 커지게 되죠. 전체 GDP 규모를 키워버리면 인플레가 올라오는 게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내가 월 500을 버는데 1억 원짜리 무슨 뭐 빚을 져가지고 과소비를 했어. 그건 정신 차려. 근데 내가 월 500을 벌지만 월 3천을 벌고 월 4천을 벌기 시작했어. 그럼 1억 원짜리에서 조금 뭐 힘들지만 잘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월 1억을 벌기 시작해요. 1억을 버는데 월 1억을 버는데 무슨 뭐 5개월, 6개월, 1년 할부로 1억 원짜리 뭘 하나 사는 게 문제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라고 하는 것도 GDP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사실상 인플레를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재정정책이
더 크게 확장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이 나오게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건 뭐 달러를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하는 것보다 이제는 잘해야 할 것과 잘할 수 있는 걸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번 주 중후반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쭉 짚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금리 체계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롬 파월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용시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번 CPI와 PPI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들어왔고요. 당연히 무슨 뭐 식자재 값이 올라갔다. 그거 날르는 사람 생각도 하고 이성하는 사람 생각도 해야죠. 그죠? 인건비가 너무 높아졌어요. 인건비를 자꾸 부추기는 게 채용 공고예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는 임금을 계속 높이는 게 채용 공고인데 인플레가 이렇게 임금이 계속 이렇게 높아오는 게 인플레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의 과열이 문제고 임금 인상이 문제라고 하는 걸 예전부터 연준은 짚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인플레 압력을 줄여내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조금 고통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 그게 지금 시장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얼마큼 인상하겠다는 거야, 얼마큼 누르겠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공포인 거죠. 4%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겁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4%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한다고 하면 이미 4%에 준하는 리밸런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리를 4% 올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물량을 빼내서 이런 걸로 조금 더 옮겨가야 되겠다. 그걸 하고 있는 게 지금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만기 이후에 제가 우리 시장 매집이라고 매집. 매집 포지션이라 눌리는 대로 계속 매집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티 안 나게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 것들 메이저들의 매집 포지션에 맞춰서 우리도 그냥 보면 된다. 그 흐름이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 금요일 날 우리 무방 했었잖아요. 무방 끝나고 이제 쿠쿠 가족분들만 모시고 잠깐 마감 시황을 했었어요. 마감 시황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었죠. 월요일 정말 하락이 좀 들어올 것 같다고. 그 흐름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반대로 아래가 하방 인계점이에요. 하방 인계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방 인계점 1차 인계점, 2차 인계점하고 반발 들어가면 다시 정상으로 회귀. 12가 아닙니다. 그 정상값은 더 위에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슬슬 들어오면 조율해 나가면 되고 현금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뭐 옮겨서 좀 조율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 것만 잘 보유를 한다고 해도 손절해서 들어올 수 있는 데미지는 피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어떤 경과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왜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을 겁을 내고 있는지, 하지만 기업과 수급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바뀔 수 있는 판에 대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려온 삼성전자에 비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라간 현대미포, 자 이런 흐름들은 미포에서만 나오게 될 게 아니에요. 이제 얘는 스타트를 했을 뿐이고 미포는 스타트를 했을 뿐이고 삼전이 내려온 동안 얘는 올라갔잖아요. 얘는 이제 올라가다 쉬면서 또 올라가다 쉬고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출발하기 직전에 움직였던 건 그렇게 움직이게 될 거라고.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주섬주섬 계속 모아가야지 돼요. 그래야 100%가 넘는 수익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로 막 뭐 올라가는 자 그것도 되게 웃겨요. 단기로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린 종목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못 사잖아요. 그거는 사는 사람들만 산다고, 알려줘도 못 산단 말이에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신세계 튀기 전에 물량을 더 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죠. 사실 미포도 튀기 전에 물량을 더 실었단 말이에요. 다 튀기 전에 물량을 항상 더 실른다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사는 사람들과 사지 않는 사람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려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튄다라고 하는 건요, 걔들이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튀는 건데요. 그러면은 저만큼 매집해갖고 올라가는 거 많이 본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을 난 해보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본 종, 뭐 글로벌도 그랬지, 뭐 엔진도 그랬지, 조선주도 그랬지, 무슨 뭐 도화 엔지니어링도 그랬지, 롯데실성도 그랬었지, 무슨 뭐 SPC 36도 그랬어. 다들 근데 사람들이 뭐 좋다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랬어, 두산인프라도 그랬어, 두산도 그랬었지. 너무 많잖아요.
저희 방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별로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는 사람들의 몫인 거지 굳이 자랑을 해가면서 가는 사람들의 몫을 갉아먹을 이유는 없다고. 5%에 대한 5,000원짜리가 10,000원을 가는데 2명이 사면은 10,000원을 갈 수 있어요. 4명이 사면은 7,500원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리밸런싱이 들어가줘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급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서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고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손절하지 않은 종목을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맨날 사고 팔고 사고, 물론 그게 체계적으로 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두가 다 회피할 수 있지만 그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런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 스코어를 보게 되면은 무엇이 가장 유리한 질문을 했을 때 주도주를 잘 모아서 큰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FOMC가 지나고 이번 주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BOJ의 통화 정책이에요. BOJ의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YCC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따가 주식 톡톡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주식 톡톡 끝나고 무방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주 중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대부분 다 선반영을 한 거고, 반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재료,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테니 그런 것들 살펴보면서 뭐 크고 작은 변동들을 잘 활용하면은, 저는 이번 주 나오는 흐름도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도 이미 아까 나왔었던 흐름 이후에 더 어려울 것 없이 흐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조금 더 뺀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당레버 같은 경우도 금요일장 사고, 뭐 오늘도 조금 아까 가격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서 보면 되겠고, 제가 금요일장에 뭐 말씀드렸죠? CJ 제일제당 말씀드렸죠. 무방에서 제당은 오늘 흐름 견조합니다. 제당은 오늘 흐름이 좀 견조하고, 반발이 들어왔지만 반발이 들어왔지만 좀 눌림 들어오고, 요 구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요렇게 패턴이 나오게 될 테니까 눌린 구간에서 없는 분들 매수하는 거 유효할 거고요. 또 만약에 한 3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요거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금요일 무방에서 뭐 어떤 확신을 갖고 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매수했다. 그럼 뭐 오늘 조금 비중 줄였다가 눌리면 더 사보고 이래도 되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드린 종목으로 저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재단뿐만이 아니라 아래서도 모아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과 또 커요. 이번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요. 저희도 지금 암암리에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근래 들어서도 또 새롭게 추가한 주도주 반열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두고 매집에 동참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걔들 한번 움직이면 진짜 너무 높아, 레인지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잡히는 레인지 무조건 보러 가거든요. 제가 들어온다고 한 자리까지, 그리고 가야 된다는 자리까지는 돌아서 가든 어떻게든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의 특징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단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개요였어요. 개요. 왜 주도주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지, 변화 이후에 시장은 이미 모든 걸 뚫어안고 있다 그랬죠. 죽을 건 반발해봐야 별로 뭐 없습니다. 근데 가야 될 것들은 더 가속을 내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누군가한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빠른 시간에 빠른 수익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메이저들은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표와 방향을 두고 가는 거죠. 거기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나는 손실, 너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서 어떤 수익을 어떻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크게 어떻게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 스탠스를 짜가면 됩니다. 하지만 전 지금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도주를 눌린 구간에서, 그리고 바뀌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흐름이 나갈 수 있다. 자신합니다. 거기에 베팅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후에 늦었어요. 오늘 시장 얘기가 좀 늦었는데, 주식 톡톡 방송차 이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출발을 해야 되므로 오늘은 오늘과 내일은 조금 일찍 끝나지만 뭐 수요일부터는 또 풀로 하게 되겠죠. 지금 브릿지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브릿지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브릿지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정재훈의 스페셜 위크에서 이번 주는, 오늘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성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런 변화 이후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일례로, 실례로
그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차차 하나 둘 제가 오픈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를 짧게 설명을 드렸고 시장과 관계없이 주도주는 계속 가고 있는데 가다 눌리는 구간에서 얼마큼 누가 더 많이 싸게 매집을 하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이 게임은 가면서 또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대한 게임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까지 제가 꼭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에 지금 제 방송이나 스타일 혹은 어떤 패턴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좀 신기한 의미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시면 지금 좀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를 주세요.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 체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자고. 매수 매도가는 칼이에요. 걸어둔 구간에서 안 팔리잖아. 우린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우린 그걸 주면 주땡 안 패라 그래. 주면 땡큐 안 주면 패스. 손절가 주죠. 손절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손절에 대한 기준은 가격 기준이 아니에요. 주체가 이탈하냐 마냐입니다. 주체 이탈이 없으면 저희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주체랑 같이 갑니다. 주체 이탈이 없으면 저희는 손절하지 않아요. 주체가 살아있는 종목 왜 갖고 가냐고요? 왜 갖고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주체가 살아있는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손절 잘못하잖아? 그러면 진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다가 그냥 골로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래 나왔던 종목 중에서는 이런 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동국산업. 주체가 살아있다고 손절하지 말라고. 아니 왜 다 털리고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아니 조금 물려있고 시간이 걸리면 어때?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정답인 거지. 간다고 해서 안 간 게 있냐고. 좀 시간이 걸리면 어때요? 아니 저것만 그랬냐고. 그동안 내가 보여드린 게 몇 개인데 왜 저는 없는데 그분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그래. 그럼 방송에서 얘기를 주든가. 그거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왜? 아니 왜 이런 수익 날 때 얘기하죠 내가. 우리 물량 받지 말라고. 우린 이거 걸어놓고 다 팔았어요. 이거 나중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 어떻게 팔까? 팔면은 골로 가는데. 아니 10만 주 20만 주가 넘게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집어던집니까? 걸어두면 사겠다는 놈들이 알아서 사주고 깍깍깍 물리면서 지들끼리 피곤해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주체가 살아있는 거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지금 뭔가 단기적인 흐름이나 20년도의 흐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단타를 칠 거면 정말 체계적으로 룰을 가지고 5% 손절하면 무조건 까야지 뭐 그런 걸 갖고 하든가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면 스케일을 함부로 들어옵니까? 그거 할 거면 차라리 선물 옵션 파생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제 인생의 절반이 선물 옵션 파생을 가지고 정말 골로 갔지만 제가 축적한 부의 절반 이상이 선물 옵션을 가지고 축적을 한 부예요. 1,000만 원을 갖고 몇십억도 벌어봤고 몇백억까지 튕겨봤고 한 방에 몇십억 날라가고 몇백억 날라가는 거 이제는 돈 날라가는 게 우스워 같지도 않아. 코인판에서 웬만큼 벌었다는 애들 병원도 못 냅니다 나한테. 지금이야 내가 이러고 있지만서도 뭐 과거 얘기는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왕년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단타를 치고자 한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소멸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애들과 함께 가야지 된다고. 그럼 주체가 살아있는 종목을 봐야죠. 그 주체가 살아있는 종목을 왜 손절을 합니까? 정확히 청산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 1차 임계, 2차 임계 따져가면서 2차 임계 오바입니다 말씀드렸죠. 5,400원 구간에서. 2차 임계 때리면 더 이상 볼 거 없다고. 1차 임계도 넘기자마자 바로 때리니까 청산하고 이날 상한가에 다 청산해드렸고 올라가면 볼 거 없다 그랬잖아요. 들어오죠. 더 간다고 해도 보지 말아요. 되게 위험하다고. 들어와서 골로 간 다음에 자리를 잡으면 사는 거고 자리 못 잡으면 끝나는 거라고. 예. 뒤늦게 나오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매수 매도가 줘요, 안 줘요? 매수 매도가 주죠. 손절, 주체 이탈이 확실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손절은 지금까지 손절 종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년 동안 2개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종목을 2개밖에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뭐 짜잘한 것들은 칠 것도 없어요. 자, 뭐 직장인이 따라와야지. 그럼 뭐 백수가 따라옵니까? 직장인이 따라와야지. 문자만 보고 따라와야죠. 문자만 보고 따라올 수 있는데 저는 문자만 보고 따라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중에 나오는 어떤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체력 피팅하지 마시고, 아니 명실공히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시황이잖아요. 시장을 바라본 눈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신 거지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다 검증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들어주셔야지 된다고요. 참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알지. 더 살 수 있고 뭐 삥길 수 있고 할 거 아니야, 그죠? 문자는 몇 시쯤 보내줘? 문자는 카톡으로도. 그리고 그날 장 초반에 매매할 때 있고 뭐 매매 안 할 때 있고 별 얘기 없으면 그냥 종목은 놔두면 돼요. 대부분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죠. 그래서 평균 자금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저희 방이 레인지가 되게 커요. 이런 얘기하면 또 할아버지가 화내실 것 같은데 저희 방에 한 70억 넘게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 전체 자산이 구찌가 좀 커요. 저희가 저 덩어리 큰 종목들 우리 막 10만 주 넘게 가져가고 막 그러기도 해요. 예. 그 어떤 종목인지 아까 봤던 거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들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무튼 평균 자금은 여러분들 그냥 저는 너무 적으면은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잖아요. 빨리 해야지 되고. 그래서 고액 갖고 있는 분들이 유리한데 그거는 트렌치를 어떻게 쪼개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그만 2, 3천만 돼도 전 충분하다고 보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넓어지고 핸들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까 저는 다양한 운용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방 안에 계시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소 자금 저희 방에 지금 가장 소액으로 들어오신 분이 500만 원 갖고 들어오셔서 지금 700, 800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 정도가 아마 가장 싼 것 같아요. 2, 3천대도 계시고 이제 평균 5천 1억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각자 차이니까. 연장가입 시 할인 혜택이 있냐? 연장가입 시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화를 주시면은 아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1600-5908 전화를 주시면은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대한 짧은 개요,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방 어떤 특징, 혜택, 질문과 관련된 답변 다 해드렸고요. 또 주중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이제 오늘 제가 시간 관계로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체험을 활용을 하시던 아니면은 그냥 이제는 체험이나 그런 게 아니라 검증이 난 충분히 됐다고 봐요. 검증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래하는 시장에서 지금 가족분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매매하시고 계신 것처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큰 수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들을 만드는데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왜?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내리면 어떻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가져가는 사람들이라서 별로 그런 게 겁이 나지 않아요. 가다가 무슨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 더 높은 가격에 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더 편하게 잘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내린다고 오른다고 촉사처럼 상황에 맞게끔 좋아하고 하하호해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투자와 관련돼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누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시간 관계상 정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어나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이따가 단도직입 프로 끝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도래하는 시장 흐름 같이 톡톡히 누려보시기 바라고 뭐가 다른지 확실히 체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